자, 그럼 이어서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세션부터는 세션별로 저희가 파트너 기관이 함께 진행을 하는데요. 세션 1의 파트너는 포럼의 주관사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함께 진행을 합니다. 주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앤 폴리시, 그래서 디지털 전환과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세션의 주요 아젠다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포스트 코로나를 기점으로 디지털 경제는 어떻게 진화할 것이고, 또 디지털 전환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기회와 위험 요소가 있는지, 또 관련되어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여러 혁신 생태계에 사람들이 어떻게 협력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좀 거대하면서도 중요한 그런 담론들을 나눌 계획이 있습니다. 자, 세션 1의 좌장님과 패널 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세션 1의 좌장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님, 그리고 패널은 디지털 인디아 파운데이션의 아르빈드 굽타, 뉴델리에서 접속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MIT 디지털 경제연구소의 연구원이자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교수인 크리스토스 마크리디스 교수님, 그리고 현장에는 기획재정부의 윤태식 정책조정국장님, 그리고 베렌컴퍼니의 안희재 파트너님께서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좌장이신 우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 번째 세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디지털 전환과 정책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훌륭한 패널 네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모더레이터 맡은 저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 맡고 있는 최성진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진행되는 거는 한국어와 영어가 동시 통역이 되고 있으니까요. 맞는 채널에 들어가셔서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주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겁고 중요한 주제일 것 같은데요. 저희 주제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오늘 이 중요한 주제에 참여하고 계신 패널 여러분들 소개부터 시켜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분의 패널 분들을 모셨고요. 2분은 여기 저와 함께 계시고, 또 2분은 미국과 인도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미스터 크리스토스 마크리디스, MIT 경영대학원 디지털 경제 연구원이자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교수이기도 하시고요. 또 미국 보훈부 산하 국립인공지능연구소 수석 자문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또 포브스의 외부 논설위원도 맡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박수를 칠 수 없으니까 미스터 마크리디스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은 미스터 아르빈드 굽타, 디지털 인도재단 창립자이면서 월드 이코노미 포럼의 글로벌 미래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또 인도 정부의 공식 국민 참여 플랫폼인 마이크업 인디아의 CEO를 맡고 계십니다. 네, 미스터 굽타,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참여하고 계신 분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맡고 계신 윤태식 국장님이십니다. 윤태식 국장님은 기획재정부에서 통상정책, 또 국제금융정책, 개발금융, 기획재정부 대변인 등 주요 요직을 거치셨고요. 현재 기획재정부의 정책조정국장을 맡고 계십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행사의 주최 기관이기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혁신 성장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부처입니다.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예, 인사도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베인앤컴퍼니의 안희재 서울사무소 파트너님입니다. 안희재 파트너님은 신사업 전략, 또 글로벌 확대 전략 등 기업의 전략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변화관리, 조직 변혁을 위한 기업 조직 문화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계시고, 또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또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안희재 파트너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세션을 진행할 텐데요. 저희 세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전환과 정책이라는 주제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디지털 이코노미가 전면화되고 디지털 전환이 각국의 시대적인 과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민간에서 또 주로 혁신 기업들이 또 스타트업들이 이것을 주도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모든 사회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보면 강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 또 정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제가 굉장히 넓고 좀 이 광범위하긴 한데요. 훌륭하신 패널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논의를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질문은 저희 그 윤태식 국장님하고 미스터 굽타에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 퍼블릭 섹터 공공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공공 영역에는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 모든 시민들, 모든 국민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기 상당히 어려운. 왜냐하면 이제 디지털 환경에 익숙치 않은 또 이 국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화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많이 있다고 그동안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그동안 어려웠지만 반드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공공 분야라든지 아니면 또 빠르게 갈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좀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공공 영역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했을 때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바를 먼저 윤태식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스터 굽타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윤태식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그 정부 공공 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19 계기로 디지털 경제 촉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더욱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공공 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전환은 국민 편의라든가 공공 서비스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7월 한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경제 촉진을 위한 디지털 뉴딜, 두 번째로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그린 뉴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 전반의 고용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번 주제인 공공 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전환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상의 디지털 뉴딜 부문에 있어서 AI 지능형 정부 강화라는 내용에 관련된 정책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디지털 전환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는 수요자 맞춤형 비대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국민 행정 디지털을 촉진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과제고 국민 편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신청하는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모바일 신분증 등을 통해서 각종 증명서의 신청이나 발급을 디지털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고 또한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가 보조금이라든가 연금 등의 복지 서비스 정보를 수급자 대상별로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들이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그 이외에도 부동산이라든가 교통, 환경 여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한국 정부는 이러한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목표를 2022년까지는 50% 그리고 2025년까지는 80%의 목표치를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을 공공 서비스에 접목하는 부분인데요. 한국 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 예를 들어서 이 복지급여의 중복 수령을 확인하는 부분이라든가 부동산 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온라인 투표 시스템, 이런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 대상으로 시범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범 선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좀 더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좀 쉽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보면 과학 기술이라든가 교육, 학술 분야에 있어서 국가 지식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DB화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플랫폼은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가 국회 도서관 등의 각종 지식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 국가 공공부문의 전반적인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5G 국가망 구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2025년도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5G 기반 무선망을 구축을 완료해서 그 이후에는 지자체까지 확산을 갖다 도모하고자 하고, 또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환도 조속히 달성하고자 하는데, 2025년까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도 클라우드를 100% 달성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그 고려사항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런 공공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것 관련해서 고령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의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역량 강화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건 단순히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에만 국한되는 이슈는 아니지만 이 사이버 보안이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화라든가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디지털화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정부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보안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한국 정부의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도 좀 더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퍼블릭 섹터 이슈에 대해서 미스터 굽타에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침이시죠? 코로나19 사태 중에 우리가 목도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부들이 자체적으로 많은 스타트업처럼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디지털적으로 정부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과거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기업에게, 그리고 또한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해주었습니다. 인도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였었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민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도 정부는 조금 다른 나라와 다른 차원의 일을 해온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적으로 실제적으로 참가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플랫폼화된 상태로서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공공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기도 하지요. 그 외에도 전기 시스템, 도로 시스템 등이 공공선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도에서는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신원조사 문제, 그리고 또한 비대면의 해결 문제 등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공공선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자, 이런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일단 정부를 위해서, 스타트업을 위해서, 그리고 기업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도의 정부는 많은 이해관계자와 기업들과 함께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노력들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부분에서 인도에서는 시대적인 변화에 도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과 제가 많이 들은 것들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죠. 노인층과 그리고 디지털에 소외될 수 있는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따라서 인도에서는 국민 하나하나 모두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인터넷 접근이 없더라도 이런 시스템에는 적어도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온라인이 없다면 오프라인 센터를 만들어서라도 그쪽에서 실제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해왔던 일들은 굉장히 그 규모도 커졌고 또한 범위도
범위도 굉장히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과거에 없었던 노력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로서의 정부 노력들이 이제는 비대면으로 비접촉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접촉이 거의 100%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노력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말씀드린 행정들을 100% 비대면으로 하도록 하였는데요. 이를 위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ICT 서비스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직접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는 우리 많은 기술들과 또 혜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정부들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많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2년 정도를 살펴보게 되면 과거에 비해서 많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공공복지를 위한 노력들을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것이 이 현재 단계에서는 그 중에서 2천만 달러 정도의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을 위한 단계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이 먼저 지원이 되면서 그러한 도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자금이 들어오게 되고 지원을 받게 되고 하게 된다면 이 자금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갚아야 되는 단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 금리를 하게 되고 모바일 폰으로도 이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폰으로 스캔을 해서 대출을 받고자 할 때에도 쉽게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물품들을 구입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봤을 때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이 부분들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소득이 생기지 못하는 그런 소외계층의 사람들에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3천만 달러 정도의 지원금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생존을 하고 생활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인도 정부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올인 인디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재로서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을 개념부터 저희가 설립을 시켰었고요. 스타트업들은 모든 스타트업들이 인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왓츠앱이나 구글과 같은 이러한 회사들과 마찬가지의 어떤 경로를 걷게 될 수 있는 것이죠. UPI는 디지털 스택에 역시 포함이 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의 60% 정도가 인터넷 하이웨이를 통해서 디지털화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액세스가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모바일 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단 디지털화 접속이 모두 가능한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전환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부가 일단은 플랫폼을 개방을 한 것이고 여기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장을 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 숫자가 20%, 25% 이상 높아지게 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인도 정부에서는 기계학습이라든지 또한 IoT 디바이스 등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답변해 주신 그 두 분은 공공 영역에서 직접 정책을 담당하시거나 그 정책의 논의 과정을 주도하고 계신 분들이어 가지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공공 정책에서 어떻게 접근해서 할 것인가, 한국의 사례, 인도의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아서 좀 더 얘기를 이후에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른 두 분 프라이빗 섹터 민간 영역에서 그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죠. 사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공공의 정책의 목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민간 영역에서 또 시장에서 해결돼야 되는 그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시장 영역에서 주도하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디지털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디지털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그 부르는 문제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저희가 지금
저희는 한국은 지금 오전이고 또 인도는 굉장히 이른 아침이고요. 또 미국은 저녁 시간입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디지털 역량을 발휘해서 이렇게 훌륭한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그 시민들은 이런 논의에 참여하기가 어렵고 실제 한국에서 이번에 그 코로나 그 이슈 때문에 그 대부분의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했는데 예를 들면 집에 컴퓨터가 없다. 집에 컴퓨터가 한 대 있는데 우리 집은 자녀가 3명이다. 그래서 수업에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발생하고 또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실제 그 은행 계좌를 은행에 한 번도 안 가본 국민이 한 그 40% 정도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큰 시장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가속화됐을 때 또 발생할 수 있는 그 디지털 격차의 문제, 그 뭐 교육의 격차일 수도 있고 데이터의 격차일 수도 있고 자산의 격차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양극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민간의 역량으로 이런 것들을 시장 영역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요 그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 베인앤컴퍼니 안희재 파트너님하고 미스터 마크리디스한테 그 토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희재 파트너님 부탁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사실 예전부터 예견이 돼 있었는데 한국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동안은 사실은 기존의 사업 모델을 하시는 이해관계자와 새로운 사업 모델로 페너트레이션 하시려는 스타트업 간의 갈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뭐 우리 모두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느낌들이 좀 적었는데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점점 더 확산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 개입을 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어떤 디지털의 소외계층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정보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전사회적인 임팩트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가장 대응이 잘 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소득 격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이 되면 저는 소득 격차의 양극화가 굉장히 빠르게 또 극단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존에 있었던 자동화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비숙련일 그리고 일정한 사무 업무들을 대체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임금의 일자리들이 줄어들거나 임금이 하락하는 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한 뭐 예상입니다만 3만 불 이하의 임금을 가진 일자리들은 거의 20% 이상이 줄거나 임금이 하락할 거다. 하지만 연봉 기준으로 12만 불 이상의 연봉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디지털 자동화들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가장 가속화됐을 때 이렇게 이 저임금의 일자들이 사라지는 부분들이 우리의 이제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거고요. 또 하나의 드라이버는 즉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임금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점점 더 자본 중심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 생산성 자동화를 하게 되면 통상 저희 베인에서는 산업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생산성이 한 30% 정도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기업 관점에서 보면 영업이익이 한 10% 정도 늘어나는 거고 반면에 인건비로 쓰는 비용들은 대폭 줄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영위하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풀은 줄어들게 될 거고 자본을 투자해서 받는 어떤 그런 수익들은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드라이버에 의해서도 소득의 양극화는 점점 더 활성화될 거라고 더 극단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소득의 양극화는 사회적으로 보면 당연히 뭐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경제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경제 관점에서만 보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내수 시장의 축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리소스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경제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걸 방지하기 위한 정부 또는 방향성은 두 가지 정도 옵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디지털한 천천히 진행하면서 우리 사회에 있는 이런 부작용들을 차근차근 해소해 나가는 즉 예를 들면 이 저소득층에 저임금에 계신 분들이 디지털 교육을 받아서 디지털 이 에코시스템 내로 편입될 수 있는 것들을 기다려주는 방식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조금 더 속도를 내고 가속화를 하면서 다만 그 생산성의 향상에서 오는 이익들을 지금 말씀드린 어떤 양극화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건데, 저는 뭐 민간 부분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옵션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산성의 30%가 개선될 수 있는 기회들을 외면하는 기업이나 사회는 지금 글로벌 경쟁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굉장히 서스테이너블하게 살아남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한국의 사회가 어떤 컨센서스를 가지고 움직여야 하냐라고 보면 지금 디지털 뉴딜 정책도 말씀 주셨지만 아주 가속화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그거에 따른 생산성에 따른 이익을 어떻게 활용하고 배분할 거냐라는 부분에 논의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 그 문제 위주로 그 이슈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일자리 문제는 저희가 조금 이따 더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고, 이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민간 영역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스터 마크리디스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먼저 좀 철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기술은 있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책임인 것이죠. 정책 이방가들이, 비즈니스 리더들이 기술을 잘 활용을 하여서 뭔가 인간의 그런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I를 저희가 잘 활용을 하여서 항암 치료를 저희가 조기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여서 저희가 뭔가 또 사람들에게 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도국에서도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보는 많은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신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그런 분야는 20년 전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다양한 그런 맞춤형 또한 교육 서비스들 같은 경우 코세라든지 아니면 에덱스, 데이터 캠프 이런 그런 서비스들을 예전에는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다양한 그런 혁신 사례들은 특히 새로운 그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장에 이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런 파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산업들은 새로운 그런 스킬을 습득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그런 업종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그런 기회들을 포착을 하여서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또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혁신을 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이런 개개인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또 잘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M+라는 그런 학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육 서비스에 있어서의 그런 온라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런 발전이 있는데요. 특히 교육 서비스 AI를 통해서 개개인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양한 그런 파괴적인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의 여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여시고 휴대전화를 여시고 그리고 모든 정보를 다 저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코세라든지 유튜브에 가서 다양한 정보를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기회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그런 파괴 그리고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저숙련 그런 노동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라든지 AI를 통해서 대체가 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비숙련 그리고 어떤 수동적 그 매뉴얼한 작업들이 이제 대체가 되게 될 것인데요.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정말 많은 혁신이 일어날 그 분야 중에 하나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 플랫폼들을 저희가 활용을 하여서 사회와 사람들이 좀 더 심레스한 방식으로 이제 인터랙션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기존 연설자 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AI를 사용해서 건강에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그런 분야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또 민간 분야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Attention Letter ATT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Attention Live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하는 것은요. 만약에 저희가 폰을 통해서 컨텐츠를 스트리밍을 하면요. 이러한 영상들을 여러 플랫폼에 그냥 음성을 통해서 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쓰지 않고도 손가락으로 뭔가를 클릭하지 않고도 음성만으로도 다양한 플랫폼을 거쳐서 저희가 컨텐츠를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학습에 대한 민주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저희가 예전에는 손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제 목소리를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은 지금 다양한 혁신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파괴가 일어나고 있지만 오늘 그런 논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듯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만 많은 그런 기회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을 위한 그런 기회를 저희가 포착을 해서 우리의 인류 문명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기업가들이 또 민간 기업이 이런 가치를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술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쪽으로 기술 플랫폼을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가 에 좀 주목해서 좀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이야기 나온 것 중에서 일자리 얘기는 한번 더 패널분들의 의견을 한번 더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상황을 좀 먼저 이야기하고 또 글로벌 상황에 대해서 또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아까 이제 한국에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지금 발표하고 실제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 계획을 보니까 90만 명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90만 명의 일자리라는 것이 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좀 일시적으로만 필요한 인력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 결국에는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지만 또 지금 현재 직업 활동에 종사하는 많은 이제 직업들이 또 사라질 것 같다. 그러면 결국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세션에서 이제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을 먼저 앞쪽에 많이 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기 계신 패널분들이나 아니면은 참여하시는 청중분들은 어느 정도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또 어떻게 이제 혁신적으로 나아갈 건가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어떤 답을 좀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한국 정부의 방안을 먼저 좀 들어볼까요? 새로 생기는 일자리만큼 일자리 더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로 그런지 또는 실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많든 적든 간에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태식 국장님. 네. 예.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됐다시피 이제 저숙련 노동자 중심의 일자리라든가 단순 제조업, 서비스업 등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지만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이 디지털 경제라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글로벌 경제 그리고 개별 경제의 입장에서 볼 때 나아가야 될 기본적인 불가피한 방향이고 여기에서 논의는 어떻게 그런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적응이라든가 이제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분야에
그 논의를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결국 우리가 불가피하게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이라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줄어드는 일자리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일자리 총량은 기본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 시장이 확대가 되고 새로운 또 제품이 출시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또 수요가 창출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감소되는 일자리를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그 사례를 들자면, 그 금년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발표된 벤처기업 일자리 관련 통계를 보게 되면 작년 6월 말에는 64만 개의 일자리가 벤처 기업 부분에 발생을 했는데 올해 6월 말은 67만 개가 발생을 해서 결국에는 스탁 기준으로 3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벤처 분야에서의 일자리가 작년 6월 말 대비 금년 6월 말에 늘어났다는 부분도 하나의 저희가 참고할 만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 머더레이터께서 25년까지 저희가 디지털 뉴딜 분야에 8조 원을 투입을 해서 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런 창출하는 부분을 계산할 때 보면 정부 재정 사업이 정부 재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보다는 민간 부분에서 후속으로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숫자가 훨씬 크다고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왜 이런 분석을 했냐면, 조금 전에 이제 벤처기업 사례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신산업이라든가 신제품을 생산하는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이제 클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2020년과 5년 전을 비교해서 봤을 때 5년 전에는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신제품이라든가 시장이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많이 발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걸 지금 시점에서 이제 비추어 보면 앞으로 5년이나 10년 이후에 이런 새로운 산업이 이제 발전을 하고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자리들이 발생할지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예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지금 디지털 경제 촉진이라는 게 그간의 10년, 20년간 쭉 추진된 과정을 보게 되면 과거 5년이나 10년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자들이 많이 창출된 사례를 비춰보면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 여지는 무궁무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 역할은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규제 완화입니다. 이제 새로운 이제 신시장 창출 위해서 시장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한국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규제 샌드박스는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가 되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인데, 정부는 이런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안전하다고 그리고 그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입증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조금 전에도 그 패널 분들께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 취약계층에 대한 그 지원 부분인데, 그래서 기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런 새로운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라든가 퇴직자들에 대해서 AI라든가 디지털 관련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전통시장에 대한 디지털 기반을 확충해 주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매출을 좀 확대할 수 있고, 또한 이분들에 대한 디지털 역량 그 교육이라든가 그런 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패널분들이 워낙 훌륭한 말씀들 많이 해주고 계셔가지고 시간이 훌쩍훌쩍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분이 채 안 남아가지고 제가 그 속도를 좀 높여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한국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 안희재 파트너님 의견도 좀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다른 질문하고 함께 물어보고요. 이런 이제 그 없어지는 일자리 또 새로 생기는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글로벌 상황이나 다른 국가의 정책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면 그 미스터 마크리디스나 미스터 굽타에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분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미스터 마크리디스한테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 얘기 듣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3년 동안에 우리가 했던 구상 중에 하나가 소위 전국 미국 근로자위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근대화된 모든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자금을 지원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업도 듣고 교육도 듣고 하루에 6시간씩 공부를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죠. 여기에는 3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숙련된 텍사노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나 또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모두 다 자신들이 필요한 기술들, 능력들을 더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함양할 때에 디지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집약도 기술 클러스터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용어들을 사용할 때 용어를 잘 몰라서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요. 이런 복잡한 일들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에 대한 용어들을 더 활용화시키고 배우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자격증을 확보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인도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많이 얘기 들었는데요. 인도 얘기 나중에 도 하고 싶으시면은 제 얘기 중에 끼어드셔도 괜찮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교육들을 할 때 대중들에게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들의 함양을 하고 역량을 높이게 되면 보다 효과적으로 일자리 시장에서 자신들이 일할 수 있는 것과 잘 매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근로자로서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되고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또 신호를 주어서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독특한 협력 관계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소위 전국 AI 협회라는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연구개발 지원금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유망한 기술이 AI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할 경우에 제공이 되는 것인데요. 많은 연구자들에게 대학에서 그리고 민간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정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해서 매우 혁신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오게끔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정부 관계이지만 과거의 역사 데이터를 가져서 예를 들어 보훈처에서는 보훈처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에게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들을 제공을 하고 이것 중에서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권고들을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큰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들을 각각의 여러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매우 혁신적인 방식이고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몇 가지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이요. 좀 짧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국가별로 다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인도 같은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좀 덜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화를 통해서 또 공급망이라든지 물류 이런 측면에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보다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또 저희가 또 이전에 많이 구축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런 매장들에서 디지털화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 그런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러니까 소위 3D 업종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또 위험한 그런 업종에 있어서 저희가 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분야에서 자동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킬을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범국가적으로 이러한 스킬들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스타트업들과 또 정책 입안가들이 같이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4억 개의 그런 은행 계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4억 명의 그런 인도 사람들이 디지털화를 통해서 이 은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3년 동안 이런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보다도 더 많은 그런 미국의 인구보다 더 많은 그런 숫자의 사람들이 은행 계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스타트업과 관련해서는 핀테크 분야에서 이제 20만 개 그런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200만 개 이상의 그런 서비스 업종에 관련된 일자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뱅킹 분야 그리고 핀테크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성이 되고 있고요. 디지털화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것이 가속화되면 당연히 일자리가 어느 정도 감소를 하겠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떤 고용이 또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희망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관련해서 또 빠른 그런 정책 대응들이 나와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반가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한국의 스타트업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미스터 굽타가 바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인도의 정책에, 디지털 전환의 정책에 스타트업들을 어떤 스타트업이든지 이게 해서 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그 혁신을 촉진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저희 스타트업들은 이게 그 혁신 성장의 주역이다 이렇게 자임하고 있고, 바로 지난해 이제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문제,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가는 과정에서의 많은 문제들을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작고 빠르게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패널 분들도 그런 중요한 문제들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스타트업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 넘어가서 지금 인도 정책도 소개가 됐고, 한국의 그 규제 샌드박스 이야기도 됐고, 그 미국에서 있는 다양한 혁신을 촉진하는 노력들도 이야기가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안희재 파트너님이 국내외 이런 정책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그 연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뭐 한국이나 또는 글로벌 그 전체적으로 이런 그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전략과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좀 제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스타트업의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매년 보고 있는데, 감사한 거는 굉장히 빠르게 이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지원책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의 규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서포팅 시스템이 필요하냐는 걸 봤는데, 오늘은 뭐 다른 여러 가지보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사실 자금 측면에서의 압박을 받고 있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투자와 성장 그리고 엑시트한 돈을 가지고 재투자하는 게 사실은 이 에코시스템의 선순환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데, 한국의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은 그 부분을 서포트하지 못하는 거고,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이거의 키인가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전체 펀딩 시스템에서 가장 미싱돼 있는 파트가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가장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책 자금들은 이제 이미 충분히 들어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2018년 기준으로 보면 민간 기업들이 투자한 스타트업에 대한 볼륨은 전체 투자액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같은 시기에 전체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에 대한 투자를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민간 기업이 인발부한 투자가 51%가 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만큼의 펀딩 할 수 있는 금액들이 스타트업의 업계로 흘러들어오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에 이제 가장 뭐 여러 가지 바틀렉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미 국회에서 최근 논의를 시작하신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들을 어느 규모와 어느 정도의 자유로움을 주고 허용할 거냐라는 것들이 가장 키가 된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의 기본적인 목적은 굉장히 모험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의 펀딩을 가져와서 자기 리스크를 해지시켜야 되기도 하고 그거에 그 모험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테마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요건들이 갖추어지면 저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여러 가지 규제들이 풀리고 있고 또 샌드박스를 통해서 그것들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렇다면 인프라 측면에서 가장 남은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윤태식 국장님 이 한국에서는 그 스타트업과 관련해서 정부가 굉장히 지원 정책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좀 더 뭔가 지금 계획하고 계신거나 덧붙이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저도 짧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네. 최근에 하여튼 그 코로나19 계기에 전반적으로 투자가 많이 감소하면서 스타트업 부분에 있어 자금이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 제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조금 전에 안희재 대표님께 말씀하셨다시피 그 CVC 기업형 벤처 캐피탈 관련해서 대기업의 일반 지주회사가 이제 그간에는 이제 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에 따라서 CVC를 보유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발표를 했고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부문에서 많은 자금들이 투자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저희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어떤 벤처 업계 어떤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그 다양한 자금 소스를 허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도 정부가 잘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갈 거고요. 그 정부의 자금 지원 관련해서는 정부도 신경을 쓰는 게 민간 자금을 크라우딩아웃 구축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시중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없이도 민간 자금이 갈 수 있는 부분보다는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금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최근 상황에서는 비대면 분야 관련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이제 받고 있는데 이 비대면 분야에 예를 들어서 그 스타트업을 좀 더 집중 발굴한다거나 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점이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의 이런 벤처 쪽의 어떤 그 지원 관련해서는 정부의 수요자와 구매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정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의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에도 있는 정책인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 이런 같은 취약 기업에 대해서 AI 솔루션 바우처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데이터 활용이나 가공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또한 재택근무 관련된 디지털 기반을 마련해주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을 정부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수요자나 공급자 측면에서 다 유용하다고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우처를 활용하는 디지털 역량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이 부분 혜택이 될 수 있고 또한 이런 기술이나 역량을 제공하는 벤처나 스타트업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유용하다고 보고 있고 이런 사업들은 수요자 공급자 측면에서도 다 유용하고 또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 여러 스타트업의 어떤 역량 강화라든가 매출 판로 확보 차원에서도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모더레이터가 시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저희 청중분들 질의응답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훌륭한 패널 네 분께 한 번씩 발언 기회를 짧게 1분 이내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청중 질문은 제가 어떤 게 나왔는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를 다 답변하실 필요 없고 본인이 답변하고 싶은 내용이나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중분들은 나온 의견이나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격차가 더 인구가 많으니까 굉장히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정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디지털 격차 관련해서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어떤 좋은 정책이 있을까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저희 일자리 이야기에 대해서 일자리 변화에 대해서 좀 국가 정책의 방향이나 속도에 대한 이제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과 질문을 참고하셔서 또 본인이 좀 꼭 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이야기들 이제
이 1분 이내로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마크 리디스부터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스터 굽타, 그다음에 저기 그 우리 윤태식 국장님이 마지막에 하시고 네 마크 리디스 네 예 부탁드립니다. 아까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이 특히 이러한 이질적인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동화가 이제 일어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학습에 있어서의 민주화를 저희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져올 그런 효과가 있죠.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런 논문인데요. 지금 코넬 대학교에서 있는 동료와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 캠프에 있는 모든 개개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그런 학습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기술을 사용을 해서 온라인 학습을 해서 효과를 보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 그리고 고소득 학습자들의 그런 행태 변화도 보고 있고요. 6개월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뭔가 이런 민주화의 효과를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1분 동안 제가 말씀드릴 때 좀 짧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기술들을 저희가 어떻게 민주화할 수 있는지 그래서 각각의 개개인이 새로운 스킬을 습득을 하고 이것을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학습과 관련된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연구들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스터 굽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도는 큰 나라이고 다양한 나라입니다. 언어도 23개 언어가 있고요. 방언도 또 수백 개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얻으실 만한 교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문제든 인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소득 문제이든 여러 가지든지 간에 일단 교육 수준이나 또한 언어의 문해 능력 또 구어체와 문어체 문제 이런 모든 것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얻으실 수 있을 만한 교훈이 있고 여기서 뭔가 해결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해결책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기술과 또한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면 일단 원가가 매우 낮아지게 되겠죠. 그것이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얻으실 수 있는 교훈이라면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때에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기술들이 이제 정말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 어떤 배경이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것들을 정말로 얻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지를 먼저 증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개월 정도 먼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요. 또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할 때에도 그런 충분한 서비스들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고 디지털 신분 증명과 같은 것도 하나의 사례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희재 파트너님. 네. 예, 저는 저희 한국 사회가 이 디지털 변화를 받아보는 시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지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변화고 운명이고 그렇다고 하면 논의가 이게 두렵다거나 아니면 막아야 된다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거냐. 그래서 논의 자체가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과 기준과 프로세스로 내려가게 되면 저희가 가질 수 있는 효율성하고 부작용에 대한 반응들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논의 자체를 조금 더 구체적인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끌어내리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숙제라고 보고 오늘이 그 중요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윤태식 국장님. 네. 네. 아까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면 최근 코로나19 상황하고 이제 디지털화 가속화가 맞물리면서 고용 시장에서 어려운 고용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단기하고 장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고용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 지원금이라든가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릴리프를 주는 어떤 지원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길게 보면 결국 이런 분들이 이 디지털 경제에
그 안착할 수 있게끔 결국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네 분 패널 모시고 굉장히 긴 시간 이야기하고 싶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나서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그 이 자리에서 이야기 나눈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이후 세션에서 많이 또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걸로 기대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네 분 패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청중분들이 없어서 그렇지만 보고 계신 분들은 마음으로 이 네 분께 큰 박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변화되는 경제 사회 구조의 미래, 그리고 또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주 깊이 있는 또 의미 있는 논의를 한 그런 아주 유익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해 주신 모든 연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또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혁신을 세계 각국에서 또한 기대해 보겠습니다.